얼굴에 검은 칠을 한 기생. 옛날 항주에 서운이라는 명기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나 재능에 있어서 그녀를 따를 만한 여성이 없었지요. 서운의 양모 채노파는 딸 서운에게 손님을 맞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서운이 말하였지요. 아무 손님이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할 손님은 제가 선택하도록 해 주십시오. 노파는 딸의 뜻에 승낙하였지요. 서운을 만나보러 오는 손님은 선물을 가지고 오게 마련이었습니다. 값비싼 선물이 많은 손님에게는 바둑을 상대해주고 그림을 그려주기도 했지만 선물이 적은 손님에게는 차나 한 잔 대접하여 돌려보낼 뿐이었습니다. 서운의 이름은 세상의 평판이 높았기 때문에 손님을 맞기 시작한 후부터 매일같이 부호의 자식들과 세력 있는 권력가나 명문의 자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지요. 그 무렵 허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재주가 뛰어나다며 이름이 높았으나 가정생활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는 서운을 마음속으로 사모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가난한 살림 때문에 정성 어린 선물을 갖추어 가지고 한 번 모습이나 만나볼 것을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난뱅이 서생 따위는 상대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였지요. 하지만 직접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아 보니 상상하던 것보다 지나치게 친절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그녀는 얼굴에 다정다감한 표정을 지으며 시 한 수를 손수 지어서 하생에게 주었습니다. 하생은 그 시를 받자마자 뛸 듯이 기뻤지요.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려 할 즈음 여종이 와서 손님이 왔다는 것을 알림으로 부산하게 작별하고 말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서운이 써준 시를 읽고 읽으려니 꿈나라를 헤매고 있는 듯 했습니다. 2, 3일 뒤 다시 서운을 찾아가게 되었지요. 서운은 하생을 만나자 기쁨을 못 이기는 듯 옆으로 가까이 와서 가만히 말했습니다. 하룻밤 조용히 지내주실 수 없겠어요? 나는 가난한 살림이어서 그대에게 줄 것이라고는 나의 어리석은 마음뿐이요. 변변치 못한 선물이었지만 그것만 해도 나에게는 너무나 벅찬 것이었소. 그대의 아름다운 모습에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이지요. 서우는 하생의 말을 듣자 실망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노파가 서운을 불러내는 것이었지요. 하생은 쫓겨나듯 돌아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차라리 살림살이를 모조리 팔아서라도 부호와 명문 자제들에게 뒤지지 않게 있는 대로 써버린 다음 깨끗하게 작별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건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불타는 연정도 싸늘하게 식어가는 듯하여 그것을 마지막으로 소식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 뒤 서우는 몇 달 동안이나 신랑 고르기를 계속하였으나 한 사람도 마음에 마땅한 사람이 없었지요. 노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화를 내며 돈을 벌기 위하여 손님을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의 수제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잠시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리를 일어서며 손끝으로 서운의 이마를 누르며 애석하구나 하고 중얼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서운이 손님을 배웅하고 돌아오자 집안 사람들은 서운의 이마에 검은 손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물로 닦아보았으나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검은 자국은 더욱 커져서
1년 동안 광대뼈에서 코 밑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하나도 없게 되었지요. 노파는 서운을 식모와 같이 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서운은 몸이 약하여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없어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하생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갔더니 서운은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유령처럼 추한 모습으로 부엌에 있었는데 하생이 온 것을 보자 담벼락을 향하여 황급하게 얼굴을 돌렸습니다. 하생은 불쌍하게 생각하여 노파에게 몸값을 치르고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생은 토지와 가재 도구를 팔아서 노파의 욕심을 채워주고는 서운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지요. 서운은 집에 들어오자 하생에게 매달려 눈물을 흘리며 아내로 맞이해 주는 것은 바랄 수도 없고 옆에서 시중을 드는 것도 감사하니 하루빨리 정실 부인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겠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생이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요. 당신이 명성을 떨칠 때 나를 이해해 주었으니 지금이라고 하여 그대의 마음마저 잊을 수는 없다오. 하생은 달리 아내를 맞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비웃었지만 하생의 애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하생이 볼 일이 생겨 소주에 체류하고 있었는데 같은 숙소에 화씨라는 서생이 묵고 있었습니다. 화씨가 하생에게 물었지요. 항주에 서운이라는 명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생이 시집을 갔다고 말하자 거듭 누구에게 시집을 갔느냐고 물었지요. 대강 우리들과 비슷한 정도의 인물이지요. 하생이 이렇게 대답하자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만한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좋은 배필을 구한 셈이군요. 그런데 그녀의 몸값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이사한 병이 있어 말도 안 될 정도로 싼 값이었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같은 서생이 그런 여인을 얻을 수나 있을 것이오. 그 상대란 정말 당신과 같은 인물입니까? 그 질문하는 품이 보통이 아니었으므로 하생이 왜 그러냐고 되묻자 화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앞서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렇듯 아름다운 모습을 지녔으면서도 홍등가의 몸을 떨어뜨려 어진 배우자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을 불쌍하게 생각하여 일부러 술법을 써서 그 광채를 가려 순결한 옥을 보존해 두었다가 진정으로 그녀의 재능을 어여삐 여기는 사람을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은 점을 찍을 수가 있었으니 씻어낼 수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하생이 다급히 묻자 화씨가 웃으면서 말하였지요. 그 배우자가 진심으로 소원하신다면 될 수 있고 말고요. 그러자 하생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를 한 다음 서운의 남편이란 사람은 사실 여기 있는 이 사람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화씨가 기뻐하며 같이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이윽고 하생이 집에 도착하여 술과 음식 준비를 분부하자 화씨가 만류하였지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오도록 한 다음 두 손가락을 펴서 물 위에 글자를 썼습니다. 이 물로 씻으면 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은 치료받은 사람이 직접 나와서 치료해준 사람에게 약간의 사례라도 해 주어야지요. 하생은 대야를 받들고 가서 서운이 얼굴을 닦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서운이 문지르는 손에 따라 얼굴이 깨끗하게 씻어지며 나타나는 그 아름다움이란 이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지요. 부부는 한결같이 기뻐하며 함께 살해를 하려고 나왔으나 손님은 이미 보이지 않고 아무리 찾아봐도 행방을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라진 진주를 찾은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삼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별명은 재간둥이였습니다. 삼능이 그 마을 유지인 왕신의 집에 고용되자마자 왕신의 집 진주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지요. 왕씨의 조상은 교모한 술수로 남들의 재산을 빼앗은 것으로 유명하였고 그 까닭으로 왕씨 또한 금은 보화에 희귀한 보석까지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보석들은 해마다 제사를 지낸 뒤에 모두 가지고 나와 햇볕에 내놓고 말렸지요. 그날도 햇볕에 내놓았다가 오후에 수거를 하면서 진주 7알이 사라진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왕씨네는 발칵 뒤집혔고 머슴, 유모, 여종들 모두 혐의자가 되었지요. 특히 보석을 지키고 있던 여종 혜선이 의심을 받았습니다. 혜선은 관아에 갇혀서 계속해서 신문을 받았지요. 왕씨의 부인은 흉포한 성격으로 마을에선 이미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머리에 꽂고 있던 비녀로 혜선의 얼굴을 찔러 피를 흘리게 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당장 진주를 내놓지 않으면 오물을 뒤집어 쓸 줄 알라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혜선은 억울한 누명에 화가 나서 머리를 땅에 박고 울기만 하였지요. 삼능이 혜선에게 물었습니다. 어찌된 일이야? 보석을 지키던 그날엔 개미 한 마리도 얼씬하지 않았어요. 줄곧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고요. 피곤하여 잠시 낮잠이 들었다가 거위떼 소리에 깼습니다. 거위라고? 예, 내가 쫓아내었지요. 삼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네 누명을 벗겨주지. 그리고 오물 한 통을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이 오물은 나중에 왕씨를 위하여 남겨두자고. 삼능은 왕씨 부부 앞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주인님, 주인 마님, 진주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왕씨 부부는 한 걸음에 달려나왔지요. 그래, 어디 있더냐? 도둑놈이 삼키어 자기 뱃속에다 숨겨놨지요. 그럼 어찌하면 좋겠느냐? 제게 잘 드는 칼 하나를 주십시오. 놈의 배를 갈라 하나씩 꺼내드리겠습니다. 왕씨 부인이 그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머슴이 훔쳤으면 머슴의 배를 가르고 여종이 훔쳤으면 여종의 배를 가르거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왕씨 집안의 법도가 얼마나 엄격한지 모를 테니까. 그녀는 말을 마치고는 번쩍이는 식칼을 가지고 나와서 삼능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왕씨는 종을 쳐서 머슴과 여종을 모두 불러 모았지요. 왕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보물을 훔쳐먹은 녀석의 배를 가르거라. 불쌍히 여길 필요는 전혀 없다. 삼능이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결백합니다. 보석을 훔쳐먹은 사람은 없습니다. 왕씨가 말했습니다. 하인들이 모두 여기에 모여있지 않느냐? 부인이 말하였지요. 저 녀석들이 훔친 게 아니라면 우리가 훔쳤단 말이냐? 바로 이때 한 머슴이 거위떼를 몰고 들어왔습니다. 삼능이 말하였지요. 보십시오. 바로 보물을 훔쳐먹은 녀석들입니다. 그는 거위를 한 마리 한 마리씩 잡아서는 차례로 배를 갈라 보석 7개를 모두 꺼냈습니다. 삼능이 눈 깜짝할 사이에 보석 도난 사건을 해결하자
왕신의 집안은 흥분에 휩싸였지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에 감탄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왕씨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지요. 해서는 13능 덕분에 오물을 뒤집어 쓰는 모욕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마워하며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다고 합니다. 순환당한 비석. 옛날 조선시대 광주 땅 중대리에는 삼전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송파구 석천동으로 이곳에 가면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세운 비석이 있습니다. 병자호란은 조선이 굴욕적인 조건으로 항복하고 겨우 끝낸 전쟁이었으니 전쟁이 끝나자 청나라는 자기들의 승리를 기념하는 뜻에서 비석을 세울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 경석에게 비문을 짓게 하고 비문과 비석의 모양을 그린 다음 비석이 세워질 곳의 지형을 상세히 표시한 설명서와 지도를 함께 청나라에 보냈지요. 조선에서 온 사신에게 이것을 받아본 청나라 태종이 말했습니다. 비문에 천자가 동으로 치니 군사가 100만이라 하였는데 조선같이 작은 나라를 치는데 어찌 군사를 이리 많이 동원했다고 썼느냐? 이는 지극히 무엄한 일이니 100만을 10만으로 고치고 사용 문자도 청나라 글자로 쓰도록 하라. 물러갔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입궐하라. 그때 이 지도를 보고 다시 명할 것이다. 정태종의 명령대로 사신들은 그 이튿날 다시 입궐을 해야 했습니다. 비석을 받치고 있는 거북 받침대가 너무 약하구나. 그래서 비를 세우기가 어려우니 바탕을 다시 만들도록 하라. 또 지도를 보아하니 지질이 약하여 비석이 오래 견디지 못할 것 같구나. 그 근처 땅 100여 간을 떼어서 세우도록 하라.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요구를 듣고 돌아온 사신들은 이 모든 경과를 임금께 자세하게 아뢰었지요. 말을 듣고 있던 임금은 괴로웠습니다. 분하고 약이 오르지만 청나라의 힘 앞에 어쩔 수 없는 형편이었지요. 세자를 비롯한 여러 신하들이 볼모로 잡혀가 있으니 고분고분 듣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황제의 명대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라. 그리하여 일을 시작하게 하였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우라가 치미는 일이었지요. 생각다 못한 왕은 공사 책임자인 도감을 불러 은밀하게 일렀습니다. 거북 바탕을 그대로 쓰고 먼저 정했던 자리에 그냥 비를 세우도록 하라. 그래서 부랴부랴 돌을 깎아 비를 만들고 거북 바탕을 만든 뒤 며칠 만에 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비를 세운 다음 날 보니 비석이 반쯤 쓰러지고 거북의 몸에서는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대경 실색을 하였지요. 어서 거북을 크게 만들어 100여 간 밖에 세우도록 하라. 청나라 황제가 알면 후환이 두렵구나. 그래서 서둘러 다시 비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인조 17년 청나라의 강요에 따라 이조판서 이경석이 글을 짓고 글씨는 오준, 조각은 오이징이 했습니다. 내용은 청나라가 조선에 출병한 이유, 조선이 항복한 사실, 항복한 뒤 태종이 피해를 끼치지 않고 곧 회군한 사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의 앞면에는 한문, 뒷면에는 만주문, 몽골문으로 번역되어 한 비석 안에 3개국의 문자가 들어있는 특이한 비석이지요. 이 비석은 1956년 국치의 기록이라고 하여 땅속에 묻었다가 다시 지금의 위치에 세우는 등
순환을 당한 비석입니다. 여도둑 이야기. 옛날에 전라북도 김제 땅에 한 나그네가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몇 해째 흉년이 계속되다가 금년 들어 풍년이 들었지요. 농부들은 점심을 먹고 나자 담배를 물고 솔밭에 앉아 심심풀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쉬고 있었습니다. 풍년이 들면 뭐해? 이생원 집에서는 소식이 없나? 왜 없겠나? 이생원이 이번에도 세를 2배로 달라고 닭다리라네. 죽은 정세원 생각이 절로 나는구먼. 그러게 말일세. 그러다가 천벌을 받지. 친구 땅을 빼앗아 제 것처럼 욕심을 부리니 말이야. 그나저나 정세원 딸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으니 큰일일세. 조용하게나. 누가 들으면 그나마 땅 부쳐먹는 것도 끝장이 아닌가? 들으라면 들으라지 뭐. 우리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건가? 농부들은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한 나그네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그네는 못 들은 척 딴청을 부리며 그들 앞으로 다가갔지요. 저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먹다 남은 밥이라도 좋으니 한 술만 주십시오. 농부들은 나그네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나그네가 안 돼 보여 밥을 주려 했습니다. 먹다 남은 식은 밥이 있는데 괜찮다면 드시오. 고맙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어디 식은 밥 더운 밥 가릴 형편이 아닙니다. 나그네는 농부가 주는 밥을 감사히 받았습니다. 이 고을분 같지는 않은데 어딜 가는 길이시오? 어디라고 정한 곳은 없고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갑니다. 그러시다면 이따 저녁에 이생원 댁에 가서 저녁이나 얻어 잡수고 가시구려. 나그네는 농부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시치미를 떼고 물었습니다. 이생원 댁이라니요? 저 건너 마을에 사는데 이 부근에서 제일 부잣집이요. 그러니 그 집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을 수 있을게요. 농부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뭔가 석연치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생원은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부자인가 보죠. 웬걸요? 부자가 된 지 한 10년쯤 되었지 아마. 원래 부자이긴요. 한 동네에 살던 정생원이라는 사람의 재산을 가로채 부자가 되었다오. 나그네는 농부들이 준 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우고 한 다름에 김제로 갔습니다. 거지 행색을 한 나그네는 바로 암행어사 이종백이었습니다. 그때 전라도는 오랜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었지요. 그런데 관아에서는 이 핑계 저 핑계로 백성들의 재산과 곡식을 빼앗아 백성들의 살림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참다 못한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 조정의 반란을 일으켰고 이 반란을 주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정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란군이 패하고 패거리로 몰린 사람들이 옥에 갇혀 감옥은 만원이 되었지요. 우두머리인 이정훈이 옥에 갇히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울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관아로 쳐들어가 기물을 부수고 감사를 동원에 꿇어앉히기에 이르렀지요. 이종백 어사는 이 일을 조사하려고 김제 땅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김제에 도착한 이종백 어사는 동은에 나와 죄수 명부를 일일이 조사하였지요. 명부를 보던 이종백 어사는 재미있는 사건을 발견했습니다. 남자로 변장한 여자 도둑이 일으킨 사건이었지요. 이종백은 남장을 한 여자 도적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김제 땅 사람으로 죽은 정생원의 딸, 5년 전 집을 나와 남장을 하고 도둑질을 하다
붙잡힘. 이 종백 어사는 여자 도적을 불러내어 동원에 꿇어앉혔습니다. 도적은 20살이 될까 말까한 아름다운 여인이었지요. 어사가 점잖게 물었습니다. 네가 여태껏 해온 일을 거짓 없이 바른 대로 말하라. 소녀는 이곳에 살던 정생원의 딸 난이라 하옵니다. 소녀의 집안은 이곳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지요. 그런데 아버지 때에 와서 소녀만 남겨둔 채 부모님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소녀가 걱정이 되어서 한 마을에 사는 이생원에게 소녀를 부탁하고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이생원은 소녀를 데려가 몇 년간은 잘 길러주었지요. 그러나 제가 점점 자라자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생원 딸이 크자 이생원은 정생원 딸을 까닭 없이 밥을 주지 않고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정생원의 딸은 굶주림과 모진 매질에 못 이겨 이생원의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집을 나온 정생원의 딸은 떠돌아다니며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몸으로 얻어먹으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녀는 하는 수 없이 다시 이생원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생원은 매질을 하여 내쫓았지요. 결국 먹고 살 길이 없던 소녀는 남자로 변장해 이생원 집에 들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도둑질을 한 물건도 남의 것이 아니라 정생원이 죽기 전 딸을 위해 맡긴 폐물이었지요. 그것을 가지고 나오다가 이생원에게 붙잡힌 것이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이생원에게 재산을 맡긴 것이 분명한가? 네, 그건 저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옵니다. 네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왜 마을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느냐? 이생원이 세력이 커지고 소녀의 집안을 역적으로 몰아붙였는데 어느 누가 감히 소녀를 위해 나서겠습니까? 소녀의 억울함을 살펴주시옵소서. 소녀의 말을 들은 어사는 거짓골을 하고 낮에 농부들이 일러준 이생원의 집을 찾아가 보았지요. 이생원의 집은 멀리서도 천석군의 집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사는 이생원 집에서 하룻밤 묵어 가기를 부탁하였지요. 그렇지만 하인은 안 된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물러날 어사가 아니었지요. 아무리 하룻밤 신세를 지러 왔기로서니 이렇게 푸대접을 할 수 있느냐? 난 거지가 아니라 어엿한 사대부인이라. 어서 들어가 주인께 좀 만나자고 이르게. 아무리 그러셔도 소용없습니다. 이 집은 나그네를 재워주지 않기로 이름난 집이지요. 그런 말이 어디 있나? 어서 들어가 주인에게 떠돌이 나그네가 아니라 전라감사를 만나러 가는 사람이라 전하게. 종은 전라감사를 만나러 간다는 말을 듣고서야 투덜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들어오시랍니다. 사랑방을 안내받은 이 여사는 주인 이생원과 인사를 나누고 점잖게 마주 앉았습니다. 이 여사의 초라한 꼴을 본 이생원은 눈초리가 찢어졌지요. 조금 있자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꽁보리밥에 김치 조각뿐인 밥상이었지요. 이 여사는 보란듯이 그 밥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부대접을 받으면서도 밥을 다 먹은 이 여사가 말을 꺼내었지요. 내 지금 한양에서 오는 길이라오. 전라감사와 나는 이종 간이지요. 여기서 이틀이면 가면까지 가겠는데 노자가 떨어져 이 꼬락서니가 되었다오. 전라감사와 이종사촌 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생원은 움찔하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신가요?
요즘 세상이 하도 시끄러워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몇 달 전 저희 집에 도둑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낯선 사람은 아예 재우지 않기로 하였지요. 그런데 전라감사와 친척이 되신다니 마음이 놓이는군요. 하룻밤 쉬고 가십시오. 고맙소이다. 혹시 이 집에 아드님이 있으신지요? 올해 15 먹은 아들놈이 하나 있지요. 그런데 공부를 하지 않아 걱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거 아주 잘 되었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과거를 보다 낙방한 친구가 있는데 아주 실력이 좋습니다. 대개 그 친구를 두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마 밥만 먹여주면 돈을 달라는 말은 않을 것입니다. 구두쇠의 이생원은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군침을 흘렸지요. 이생원은 앞뒤 생각할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신세는 대충 갚은 셈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 여사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생원에 대해 물었습니다. 모두 그를 욕심쟁이 악질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였지요. 그러나 10년이 넘은 일이라 죽은 정생원과 이생원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 여사는 김제로 돌아와 수령에게 당부할 것을 당부하고 그 길로 전라감령으로 떠났지요. 며칠 뒤 이생원 집에 의관을 깨끗하게 차려입은 선비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여사가 보낸 사람이었지요. 이댁 아들을 가르치러 온 사람입니다. 전라감사 친척 되시는 분이 들르지 않으셨는지요? 그분 말씀대로 댁의 아드님을 가르치고 밥이나 얻어먹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생원은 좋아하며 선비를 자식의 선생으로 맞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 건강한 젊은이가 찾아왔지요. 밥만 주면 되니 머슴으로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웬 떡인가 싶어 이생원은 찾아온 청년을 의심하지 않고 머슴으로 썼습니다. 전라감령에 도착한 이 여사는 몇 달 동안 암행순시를 하였지요. 수령들의 수탈에 백성들은 벌써 식량이 떨어져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을 참다 못한 사람들 중 힘 있는 사람들은 산적이 되었지요. 이 여사는 옥에 갇힌 산적들 가운데 근본이 착한 한 사람을 데려다가 은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이생원의 집에 또 한 사람이 찾아왔지요. 그 사람은 하인을 데리고 푸짐한 음식과 좋은 술을 갖고 왔습니다. 이생원 어른이시지요? 건너 마을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인데 생원께서 이 마을에서 제일 큰 어르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접을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건너 마을 사람은 그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좋은 음식과 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바로 이 여사가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눈 옥에 갇혀있던 산적 장씨였지요. 장씨는 좋은 음식과 술을 훔쳐다가 하루도 걸음 없이 이생원과 한바탕 잘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이생원은 살 맛이 나는 것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생원을 비밀리에 조사하던 이 여사가 포교들을 데리고 이생원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산적이었던 장씨를 비롯하여 글 선생과 머슴 그리고 그 집 하인들을 모조리 묶었지요. 이 여사는 먼저 장씨를 다그쳤습니다. 네 놈은 도둑놈이 아니냐? 이 여사가 묻자 장씨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네 놈이 이생원이라는 자와 함께 도둑질을 했구나. 도둑질을 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장씨는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지요. 이생원과 도둑질을 한 것은 5년밖에 안 됩니다. 뭐라? 그동안 훔친 물건은 어디다 감췄느냐? 이생원의 집에 두었습니다. 장씨의 말에 이생원은 펄펄 뛰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자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전 이자가 도둑인지도 몰랐고 또 훔친 물건을 본 적도 없습니다. 이생원은 당황하였지요. 몇 달 동안 좋은 음식에 좋은 술을 얻어먹어 신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대접한 사람이 도둑이라니요. 정말 기가 찰 일이었습니다. 이생원이라는 자를 끌어내거라. 훔친 물건들을 다 어디다가 감췄느냐? 제가 물건을 훔치다니요. 소인은 정말 모르는 일이옵니다. 그저 공짜를 좋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먹고 살 만큼 재산이 있는데 제가 왜 도적질을 하겠습니까? 네 재산도 모두 훔쳐 만든 재산이 아니냐? 아직 곤장 맛을 몰라 이상한 소리를 찌꺼리는 모양이군. 어서 곤장을 매우 쳐라. 이생원의 비명 소리가 동원 하늘을 찔렀지요. 이 여사는 글 선생과 머슴을 불러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일을 하고 돈을 제대로 받았느냐? 저희는 1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했지만 돈 한 푼 받은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생원은 도둑질을 하여 부자가 된 것으로 압니다. 이생원은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었지요. 너희 집에서 10년을 함께 산 글 선생과 머슴이 너를 보고 도둑질을 했다고 하질 않느냐? 10년이라니요. 서너 달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네가 무서워 말이나 제대로 한다더냐? 그리고 넌 마을 사람들 입을 땜질하려고 정생원을 역적으로 몰지 않았느냐? 이 여사가 정생원 이야기를 꺼내자 이생원은 잠자코 있었습니다. 네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좋다. 네가 그렇게 우긴다면 내가 보여줄 사람이 있다. 여봐라. 옥에 갇혀있던 정생원의 딸 난이를 데려오너라. 난이라는 말에 이생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하였지요. 이생원은 고개를 들고 이 소녀를 보거라. 이 여사의 말에 이생원은 고개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난이라는 말에 이생원은 모든 것을 체념한 것이었지요. 너는 사람의 탈을 썼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너의 재산을 모두 난이에게 돌려주어라.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이생원은 마침내 자기 죄를 뉘우치게 되었지요. 네 가족을 봐서 네 목숨을 살려줄 터이니 이 고장에서 떠나거라. 이생원은 목숨을 건진 것이 좋아 뒷걸음질치며 도망쳤습니다. 난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땅바닥에 주저앉았지요. 남의 재산으로 거들먹거리며 살던 이생원은 모든 재산을 정생원의 딸 난이에게 돌려주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난이는 어사 덕분에 잃었던 재산을 되찾아 타고난 복을 누리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개가를 하고 싶은 과부. 옛날에 부잣집에서 태어난 이씨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처녀는 곱게 자라 단양 군사 남이와 혼례를 올렸지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뜻에 따라 혼례를 올린 이 씨는 남편의 용모가 볼품이 없어서 더욱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사랑이나 부부의 정을 느낄 수가 없었지요. 남편이 병이 들어 죽자 이 씨는 더욱 쓸쓸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니 내 청춘을 속절없이 보내는구나. 하루는 이 씨가 내당에서 낮잠을 자는데 목탁 소리와 함께 청아한 독경 소리가 들렸지요. 이 씨는 깜짝 놀라 눈을 뜨고 문을 열었습니다. 스님이 어찌 내당까지 들어왔을까? 이 씨는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여러 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었지요. 내당에 들어오려면 대문을 지나 중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마침 집 안에 종들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 씨가 문을 열자 내당 마당에 장년의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독경을 하다 공손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느 절에서 나온 중인가? 무엄사에서 탁발을 나왔습니다. 부처님께 시주하여 공덕을 쌓으십시오. 이 씨는 스님의 아래 위를 살핀 뒤 집 안의 동정에 귀를 기울였지요. 탁발이라 집 안에 사람이 없었던가? 모두 이웃집 잔치에 몰려간 듯합니다. 탁발은 넉넉하게 할 테니 잠시 들어오시게. 스님은 이 씨의 진위를 알 수 없어서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습니다. 탁발은 넉넉하게 한다고 하지 않는가? 이 씨의 재촉에 스님이 주위를 두리번 거린 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인이 무슨 뜻으로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는지 눈치채지 못할 스님이 아니었지요. 이 씨는 스님이 방으로 들어오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쩌다가 스님이 되었는지, 인물이 잘생겨서 따르는 여자가 많지는 않은지, 자신은 여러 해 전 남편을 여의어 혼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씨가 시주를 후하게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 씨의 집에 스님들이 더욱 자주 출입하였지요. 우리 주인은 부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스님을 받들어. 이 씨의 늙은 종이 혀를 차며 한탄했습니다. 이 씨도 종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그러나 이 씨는 애정행각을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씨의 내실에 스님들이 드나든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 씨도 조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지요. 이 씨는 인근에 혼자 살고 있는 노파에게 돈을 주고 노파의 집을 미래 장소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소문을 내면 절대 안 되네. 이 씨는 노파에게도 많은 사례를 했습니다. 하루는 노파의 집에 시골 선비가 와서 묵게 해달라고 청하였지요. 노파는 돈을 받고 선비를 머물게 했습니다. 오늘 손님이 올 텐데 선비는 좀 피해 주시오. 선비가 노파의 집에 머물기 시작한 지 며칠 되었을 때 노파가 선비에게 말하였지요. 선비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는 밖으로 나가는 척을 하며 숨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어디선가 스님 하나가 말을 타고 와서 노파와 은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더니 방으로 들어갔지요. 노파는 술장을 준비하고 스님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름이라 문을 열어놓아 안이 훤히 들여다보였지요. 어째서 늦는 것이오? 혹 오지 않는 것이 아니오? 스님이 노파에게 물었습니다. 해가 지면 곧 올 것이오. 노파가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 여인이 자색 옷을 입고 계집 종을 거느리고 나타났지요. 계집 종은 밖에서 대기하고 스님과 여인, 노파가 방에 둘러앉아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노파가 은근하게 눈웃음을 치고 밖으로 나왔지요. 선비가 방을 살피자 스님이 일어나 문을 닫았습니다. 저것들이 수상 쪽다 싶더니 정을 통하고 있었구나. 선비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무슨 짓인가? 너희는 대체 어떤 자들이기에 이리 추잡한 짓을 하는가? 여자의 신분을 보니 양가 여자인 것 같은데 감히 스님과 이런 짓을 하는가? 관가에 고하여 잡아가도록 하겠다.
선비가 벼락을 치듯이 소리를 지르자 노파와 여종이 밖에서 듣고는 달려와 손발이 닳도록 빌었지요. 그러나 여인은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의 부인인가? 여인은 선비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더니 노파와 여종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여종이 쪼르르 밖으로 달려나가더니 어느 사이에 면포 수십 피를 가지고 왔지요. 이 일을 모른 채 하면 면포와 스님이 타고 온 말을 주겠다. 저 여인은 어느 집 부인인가? 노파가 말하였지요. 전 단양군사 남의의 부인이요. 영양군 이응 대감의 손녀이지요. 새도 있는 가문의 부녀자가 그런 짓을 하였으니 반드시 큰 벌을 받을 것이오. 내가 이리 사정하니 한 번만 봐주시오. 작은 일은 아니지만 할멈이 간절하게 청하니 들어주겠소. 선비는 못 이기는 척하더니 면포와 말을 가지고 사라져버렸지요. 이 씨는 이 일이 있은 뒤로 개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면 도둑질을 하든 남자와 미래를 나눌 필요가 없었지요. 이 씨는 친정 어머니를 찾아가 은밀하게 상의하였습니다. 젊은 여자가 평생을 수절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지요. 이 씨의 친정 어머니가 그녀의 심중을 눈치채고 개가하라고 권하였습니다. 이 씨는 집으로 돌아오자 죽은 남편의 신주를 남편의 형에게 보내 절연하였지요. 그리고 중매쟁이 노파를 불러 신랑감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떤 남자를 원하시오? 인물이 훤하고 기골이 장대해야지. 첨지유근이라는 사람이 양도가 있고 장위한데 어떻소? 정말 그렇소? 인근의 장사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보리다. 부녀자가 어찌 남자를 본단 말이오? 네, 생각한 바가 있다오. 이 씨는 친척인 이중석을 불러다가 술과 성찬을 대접한 뒤 화를 쏘며 술을 마시는 모임을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척 이중석이 쾌히 허락하고 유균과 몇몇 사람을 불러 모임을 열었지요. 이 씨는 음식을 차리면서 남자들이 화를 쏘고 술을 마시는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이 씨는 여러 남자 중에 유균을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지요. 이 씨는 유균을 보자 가슴이 설레이고 얼굴이 화끈화끈했습니다. 저 키 크고 잘생긴 남자는 누구냐? 이 씨가 종에게 물었지요. 유첨지입니다. 종이 냉큼 대답했습니다. 이 씨는 크게 기뻐하고 유균에게 중매쟁이를 보내 의향을 물었지요. 유균이 중매쟁이의 말을 듣고 이 씨와의 혼약을 허락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씨는 매일같이 혼례식 날을 기다렸지요.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나누지 못했던 지난 세월이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이 씨가 개가한다는 말을 들은 남편의 유모가 깜짝 놀라 찾아왔지요. 사대부가의 여인이 어찌 개가를 하는가? 유모가 이 씨를 나무랐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었는데 어찌 평생을 혼자 살라는 말입니까? 일부 종사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가? 목숨을 끊어 연ля가 되지는 못할 망정 개가를 하여 집안을 수치스럽게 할 작정인가? 나는 반드시 시집을 갈 것이니 상관하지 마십시오. 이 씨는 유모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마님의 재산이 넉넉하지 않습니까? 노비가 부족합니까? 무슨 까닭으로 개가를 하여 손가락질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 씨의 종들이 개가하는 것을 만류하였습니다. 상전이 개가하는 것은 종들과 상관은 없었으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종들은 이 씨가 개가하는 것이 나쁜 짓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 씨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유균에게 시집 가는 날 노비들을 모두 내보냈지요. 노비들은 울며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노비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는데 어찌 떠나지 않고 울기만 하는가? 이 씨는 노비들을 질책하였지요. 마침내 이 씨와 유균은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례식을 올렸습니다. 이 씨는 늠름한 대장부와 혼례를 올린 뒤 행복한 나날을 보내었지요. 이 씨가 유균을 열렬하게 사랑했듯이 유균 또한 이 씨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지내었지요. 길을 가도 같이 가고 음식을 먹어도 같이 먹었습니다. 우리 신랑은 정말 남자답다고. 이 씨는 행복에 겨워 사람들에게 유균을 자랑했습니다. 이 씨와 유균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10여 년이 지나자 이 씨는 아들을 줄줄이 10명이나 낳았지요. 거의 해마다 잉태를의 아들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혼자의 힘으로 개가에 성공한 이 씨는 남편과 그 뒤로도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모쟁이샘 이야기. 조선의 대표적인 효자 10명을 추천하여 명나라에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북한의 공적서에 도장이 찍히는 기현상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도장이 찍힌 북한의 이름을 물속에 넣으니 그 이름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명나라 황제는 북한은 조선의 효자일 뿐 아니라 세계 만방의 효자라고 칭찬하는 글을 조선에 보내었지요. 북한의 하루 생활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그토록 정성 들여 봉양하던 아버지가 병으로 눕게 되었지요. 효심이 지극했던 그는 아버지에게 약이 되는 산삼을 구하기 위하여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선 그는 길에서 스님 한 분을 만나 동행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딱한 처지를 스님에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딱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스님은 지그시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잠시 후 입을 열었지요. 산삼보다 좋은 약은 온갖 정성이 모여진 산신의 신약이 영약일 것이오. 그것을 구하지 못하면 아버지는 그 병에서 소생하기 어려울 것이오. 그는 스님의 말을 듣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소생하기 어렵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하였지요. 스님, 어찌하면 산신의 영약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스님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듯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그는 산신의 신약을 얻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며 스님의 앞을 막았지요. 그리고 공손히 큰 절을 올리며 산신의 신약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애걸하였습니다. 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입을 열었지요. 여울 뒷산에 샘이 하나 있을 것이니 그곳에 가서 정성껏 빌어보게. 조금이라도 잡념을 가지고 있으면 산신의 영약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니 명심하도록 하게. 그 말을 마치자 스님은 사라지고 없었지요. 그는 무릎을 꿇은 그 자리에서 몇 번이고 절하고 곧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울 뒷산의 숲으로 덮여있는 샘물은
아주 깨끗하고 맑았지요. 그는 날이 저물기가 무섭게 샘으로 올라가서 몸을 깨끗이 씻고 마음을 가다듬어 정성으로 산신의 영약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맑디 맑은 샘물은 고요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하였지요. 그러한 침묵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또 계속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물소리가 들렸지요. 그는 슬그머니 눈을 뜨고 샘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샘은 다시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정성이 부족하여 마음속에 잡념이 생긴 까닭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기에 열중하였지요. 어느덧 산 봉우리에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는 산 골짜기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번뜩 정신을 차렸지요. 앞에 머리가 하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너의 효심이 참으로 기특하다. 어찌 너의 드높은 효심을 모르는 척 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의 병화는 백약이 무효하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있을 것이니 그것은 오직 샘물 속에서 뛰어노는 고기일 뿐이다. 어서 그 고기를 잡아 아버지께 고아드리도록 하여라. 그러면 곧 아버지 병환이 낫게 될 것이다. 효자는 이 말을 듣고 여러 번 절을 하며 감사의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목소리가 사라지자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그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숙여 샘물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름 모를 물고기 한 마리가 이리저리 노는 모습이 보였지요. 얼른 두 손을 샘 속에 넣자 쉽게 손에 잡혔습니다. 물 속에서 나온 물고기는 하얀 비늘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지요. 그는 물고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 정성껏 고아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정성을 생각하여 그 약을 선뜻 받아 마셨지요. 그 후 그의 아버지는 몰라보게 회복되고 건강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이 샘이 충남 홍성군 여울에 있다 하여 이 샘을 모쟁이샘, 여울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별자리 이야기. 아주 오랜 옛날 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별은 자신이 다른 별보다도 반짝인다며 으스대기를 좋아하였지요. 나처럼 반짝이는 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다들 눈이 부셔서 나를 똑바로 보지도 못하지. 사람들이 밤하늘에서 가장 좋아하는 별이 바로 나라고. 뿐만 아니라 오만한 별은 하늘의 신을 모독하는 말도 서슴지 않았지요. 솔직히 하늘의 신이 나보다 잘난 게 뭐야? 나야말로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보다 더 확실하고 중요한 존재란 말이야. 하늘의 신은 오만한 별이 자신을 모독하는 말을 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들을 모두 불러 모았지요. 저 젊은 별의 오만한 말투를 더 이상 보아 넘길 수가 없구나. 너희들이 날 좀 도와주어야겠다. 알데바란, 나를 돕겠느냐? 신은 오만한 별과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황소 자리의 큰 별에게 물었지요. 그렇지 않아도 잘난 척하는 녀석의 빛에 가려 제대로 빛을 내지도 못하고 살았던 알데바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리우스는 큰 개자리에 있는 별로 하늘에서 두 번째로 밝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만한 별만 아니면 가장 반짝이는 별이 될 수도 있었는데 매일 무시만 당하는 게 억울했던 시리우스도 당연히 돕겠다고 나섰지요.
여기저기에서 다른 별들도 서로 돕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오만한 별은 갑자기 모든 별들이 자신에게 다가오자 두려운 생각이 들어 은하수로 달려가 그 속에 숨었지요. 그러자 시리우스가 은하수 강줄기를 다른 곳으로 바꾸어 버렸고 강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던 오만한 별은 혼비백산하여 또다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난 이 하늘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 내가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별이라고. 오만한 별은 있는 힘을 다해 다른 별들에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꽉 찬 나머지 오만한 별의 몸이 점점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였지요. 하늘을 꽉 채울 듯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별은 마침내 뻥 하고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빛 가루가 날리며 오만한 별은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그 대신 6개의 작은 별 조각이 생겨났습니다. 이 별 조각들은 말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자신이 최고로 빛나는 별이라고 뽐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